페미니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32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잘 지내셨죠? 네, 저는 똑같이 재미없게 지냈다? 재미없게 지냈습니다. 재밌게 지내야지. 그래도 뭐 탄핵이 돼가지고 조금 예. 네, 마음을 조금 놓았으나 다시 또 화가 또 끌어오르는 일들이 또 생겨서 예, 뭐 그러니까 그렇게 광장은 계속 나가야 된다. 그러게 말입니다. 탄핵이 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자, 2부 네. 2부 시작했으니 다들 이제 광장으로 네. 다시 나와야 된다. 네. 네, 이렇게 마음 먹으셔야 합니다. 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에 작업장의 페미니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또 거기에 저희가 지난번 얘기하면서 북토크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때 북토크에 함께 하셨던 네. 그 분을 네. 바로 이 자리에 네. 모셨습니다. 그 인터뷰 대상자 중에 한 분이셨죠? 네, 예. 맞습니다. 네.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인터뷰 내용이 이분일 것 같은데 이러면서 저희 둘 다 딱 얘기했잖아요. 이거 그분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랬죠. 예, 그분을 모셨어요. 네. 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민주노총 부위원장이고요. 지난주에 읽으셨다는 작업장의 페미니즘, 네, 인터뷰했던 한 사람, 그분. 민주노총에서는 부위원장이고, 맡은 일은 여성위원장 하고 있고요. LI 페미니스트입니다. 권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멀리까지 오시느라 고생 뭐네요. 많으셨어요. 그죠? 네. 정동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네. 그죠? 한 2시간 걸린 것 같아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날이 좋아서. 다행히. 초대해주신 분들이 좋아서. 아, 네, 그런 걸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온 걸로. 온 걸로. 저희가 잘 보이진 않지만 오늘 또 권수정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또 책을 예, 선물해 주셨어요. 네. 여성 노동자 반짝이다 네. 라는 제목의 네. 나름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네. 이 책 소개 잠깐 해주실래요? 좋죠. 그 책은 금속노조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2021년에 금속노조 여성위원회에서 기획을 해서 만든 책이고요. 여성 조합원 69명을 인터뷰해서 책으로 엮어낸 것이고, 20년이 된 금속노조가 역사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뭐 연혁을 막 다 쓰고, 그리고 막 1대 위원장 누구, 2대 위원장 누구, 3대 위원장 누구, 뭐 막 이렇게 쓰면 다 남자잖아요. 뭐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역사 정리하는 뭐 태정태세 문단세 뭐 예전에 왕들 외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건 좀 재미없다. 그래서 여성 조합원들의 시각으로 쓰는 금속노조의 운동의 역사였으면 좋겠다는 거였고, 조합원들이 자기 스스로 금속노조의 조합원이 된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여성으로서 이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뭐 이런 것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했고, 책 만드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알았으면 안 했지. 무식하니까 잘 모르니까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하면 되지 뭐 하고 인터뷰 하는 데까지는 겁나 신났고, 나중에 이제 이걸 책으로 만들 때까지는 진짜 편집자분들이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절대 해낼 수 없는 일인데, 다행히 이제 잘 나와서 나름 꽤 히트치는. 네.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거였습니다. 책이었어요. 저희가 책방에서도 책을
팔았는데 아마 순위에 들어갈 거예요. 많이 팔린 책. 그죠? 네. 요 분야에서는 검색하면 어깨 힘 꽉 쥐고 지금 안 보이시죠? 들으시는 분들은 안 보이시는데 저는 지금 어깨 힘을 꽉 쥐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힘이 들어가나요? 그죠. 완전 뿜뿜입니다. 네, 나중에 이 청취자분들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 노동자 반짝이다. 네, 정말 반짝반짝하네요, 표지가. 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거는 작업장의 페미니즘 이야기이고 또 그 안에서 인터뷰를 쭉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인터뷰한 내용으로는 다 사실 알 수는 없는 권수정의 이야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책 얘기하는 줄 알고 왔어요. 아니, 책 얘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지만 초대 손님이 있는데 이분의 이야기도 들어야죠. 네. 저희가 그러면 한번 낱낱이 한번 파헤쳐보는 걸로. 들어볼만 하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권수정 선생님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거기 노동자로 일하실 때 뭐 그 전에 봤지만 그때도 봤었고 왜 원래 거기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이제 사내하청에 사업장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럼 뭐 계기가 있는지. 저는 원래 이제 학생 운동을 했었고 대학교 다닐 때 그러다가 졸업을 하지 않고 노동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제가 그때 막연하게 생각한 노동 운동은 제조업 사업장이었어요. 다. 근데 그때부터도 똑똑한 분들은 공공기관도 들어가고 사무직도 들어가고 막 이런 나는 노동 현장 이러면 무슨 뭐 망치 있고 기기 있고 막 약간 그런 좀 촌스러운 애라서 이제 처음에는 부천으로 가가지고 뭐 봉제 공장 이런 데 들어가서 미싱을 배워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 시기가 그 섬유 뭐 미싱 이런 건 다 베트남이나 동남아로 다 이전하는 시기라 거의 일자리가 없었고 그래서 아산이 이제 새로 서해안 벨트 이렇게 해서 대중국 무역 이런 걸로 현대자동차 삼성 이런 데를 이제 매우 싼 값에 정부가 이걸 막 자본에게 돈을 주고 퍼주고 있는 상태라서 굉장히 많이 밀집해 있었고 그래서 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으로 사내하청으로 들어갔죠. 그 시기가 비정규직이 늘어난다. 이제 앞으로 사회에서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 일반적인 고용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런데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중 착취하는 데다. 그래서 여기를 조직해야 한다. 그걸 알아야 한다. 이런 게 약간 운동하는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약간 처음 그런 문제의식을 막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저도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해서 같이 투쟁을 해야지 뭐 이런 거 하나와 다른 하나는 내가 뭘 아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되지 않고 노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나? 이 약간 이런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저는 잘 모르니까 내가 노동자가 돼서 나의 투쟁으로 같이 해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저한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 들어가서 처음에 들어서 되게 놀란 건 공장이 겁나 크다는 거예요. 커요. 그 의장 공장 조립하는데 보통 이제 아산 공장이 그랜저하고 소나타 만드는 공장인데 그때 당시에 부품 2만 개, 2만 3천 개가 조립이 돼서 차 하나가 완성되는데 요즘은 3만 개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공장이 그 안에 조립하는 공장에 차가 다 만들어지면 전기와 관련된 검사를 하는 일로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공장 안에서 길잃어버려요. 나중에 알고 나면 되게 빤한 공장인데 처음에는 그런 정도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 독특한 기계 오일 냄새가 나고 뭐 이런 데서 나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구나 이러면서 일을 시작했었죠. 그럼 어느 공정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차가 다 만들어지면 차를 끌고 와서 라인에 올려주면 그 차가 라인을 따라서 흐르면 그 라인 위에 올라가서 같이 흘러가면서 차 안에 클러스터라고 그래. 앞에
앞에 있는 그 시동 딱 키면 위에 불이 딱 들어오잖아요. 네. 불이 들어오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계기판 와인대, 이런 계기판, 거. 네,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불이 들어오는 게 있고 깜빡여야 되는 게 있고 문을 열면 소리가 띵똥띵똥 나야 되는 게 있고 안전벨트를 할 때까지 그 소리가 나야 되고 뭐 라디오를 켜보면 들려야 되고 전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이게 잘 되는지를 검사하는 일이었죠. 아, 전 재밌었어요. 아, 노동이나 해야 돼. 노동이 짱이에요. 들어가셨을 때가, 입사하셨을 때가, 현대자동차의 그 아산공장의 비정규직이, 이제, 비정규직을 채용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나요? 그 공장은 97년부터 본격 생산했는데 거의 처음부터 거의 비정규직을 많이 썼다고 들었고 제가 들어갔을 때는 전체 노동자가 2,400명 정도가 라인에서 일을 하는데 그 중에 1,000여 명 정도가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였고 그 불법 파견 투쟁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하는 그 불법 파견 투쟁의 그 슬로건 왼쪽 바퀴는 정규직이 달고 오른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다는데 왜 우리는 다르냐 차별받냐 요게 우리 현장에서 나온 말이었거든요. 우리가 그때 그게 실제 그랬어요. 오른쪽 문짝은 정규직이 달고 왼쪽 문짝은 비정규직이 달고 뭐 오른쪽 바퀴는 정규직이 달고 왼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다는데 그래서 다 이렇게 섞여서 일을 했어요. 정규직들하고. 그래서 얼마나 웃기는 일이냐면 자기가 비정규직인지 몰라. 처음에 입사를 해가지고 그냥 현대자동차 다니는 거야. 왜냐하면 작업복 똑같죠. 통근버스 똑같이 타고 저 똑같이 식당에서 일하죠. 일 시작하는 시간 끝나는 시간 똑같고 하는 일 똑같아. 월급만 달라. 이런 거였죠. 그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좀 다른 뭐 예전에 뭐지? 뭐 식권도 달리하고 뭐 이런 거는 어느 우리는 안 그랬습니다. 아니군요. 우리는 현대자동차는 안 그랬군요. 자기가 2년 넘게 다니면서도 비정규직을 모르는 항상 도대체 어떻게 모를 수가 있니 그러는데 자기는 한참 넘은 다음에 알았다고 알고 보니 자기는 하청이더라고 뭐 이런 황당한 얘기를 많이 여러 번 듣고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다른 거는 일과 관련된 없다고 봐야 되고 노무 관리가 그랬죠. 현대자동차에서 비정규직을 채용하면서부터 그러면 여성 노동자들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한 건가요? 그렇죠. 사무직 빼고. 네. 그렇죠. 현대자동차가 65년에 창립을 하는데 창사 이래 최초로 재작년에 생산직에 여성을 뽑았죠. 그러니까 그 공채로. 그 이전에는 특채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불법 파견 투쟁을 하니까 비정규직은 다 여성으로 뽑았었으니까 그 여성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하는 여성들만 있었지 공채로 여성을 뽑은 적이 없었죠. 그때 왜 뽑았냐면 금속노조가 기자회견 해가지고 이제 공채로 뽑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여성을 제로다 제로 공채로 뽑은 게 그러니까 뽑아라 가만 안 있겠다 이러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막 그랬더니 12명인가 뭐 이렇게 뽑았었죠. 그래가지고 이게 블룸버그 통신에 났잖아요. For the first time. 최초로 현대자동차가 최초로 여성을 공채로 뽑았다. 생산 현장에 이런 그래도 깜짝 놀랐죠. 블룸버그 뭐가 났다고? 기자회견 나중에 그 이제 채용 발표, 합격자 발표가 되는데 그게 이제 막 공개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냥 노동조합 통해서 뭐 10몇 명 있대 이번에는 그래도 이만큼 뽑았네 뭐 이러고 있었는데 막 연락이 막 오는 거예요. 뭐 JTBC 뭐 그리고 BBC에서도 연락 오고 그 사람들이 연락이 왜 왔었냐면 채용된 사람하고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자기가 최초로 채용됐다는 것을 근데 이분들은 잘 모르고 그런 거 그런 건데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신분을 알 수는 누군지 특정할 수 없으니까 연락해주진 못했는데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글로벌 탑5 안에 드는 세계적인 기업 현대자동차의 위상이 있는데 유럽이나 해외에서는 보통 이제 23% 여성이 엘라바마 공장에 현대자동차 있거든요. 거기가 23%, 28% 이렇고 캐나다가 제조업이 한 28% 이렇고 인도에도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데 거기는 30%가 넘게 여성이고 근데 대한민국은 0이었던 거죠.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 있는 언론들은 그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었던 거죠. 어떻게 여태 여성을 한 명도 안 뽑다가 최초로 그게 2023년, 2022년 요맘때쯤 일이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던 거죠. 우리는 기자회견하고 이러면서도 이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좀 억울하다. 큰일을 해내셨네요. 그랬죠. 이게 책 안에도 요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남성들이 많은 사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남성의 신체 조건에 맞게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비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처음에 하셨을 때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이제 그거는 공장의 모든 것이 남성의 몸을 기본값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걸어가는 걸음수, 뭔가 부품을 잡으러 걸음수가 남성은 5발 걸어가야 되면 여성은 7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는 예를 들면 남성은 팔을 뻗으면 닿는데 나는 내가 하려면 이렇게 몸을 더 움직여야 된다던가 그리고 공구의 무게, 그러니까 총 같은 걸 가지고 볼트를 박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무겁죠. 근데 이제 이게 무거운 거는 남성 노동자도 무겁죠. 그쵸. 왜냐하면 하루 종일 그거를 몇백 번 반복하니까 무겁죠. 근데 이건 너무 무거워요. 이러면 원래 그래. 그러니까 여자라서 이것이 무겁다고 말하는 너의 문제이지 이 공구는 원래 이렇게 무거운 거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특히 독일의 제품이 많은데 가벼운 제품 다 있어요. 사실은 돈 차이도 그렇게 많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인지를 아예 안 하고 있는 생산 현장에 있는 공구와 기계와 부품과 모든 것이 노동자의 안전과 노동 환경에 맞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있는 나라들은 공구도 가벼운 게 있고 다 있어. 근데 이 나라는 그게 없어. 없는 게 원래 그래. 뭐 이런 상태고 그게 불편한 건 여자기 때문이야.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죠. 제 사례는 아닌데 똑같이 자동차 부품사 경기 지역에 있는 사업장에 여성 사업했던 한 동지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부원장님 저는 똥손이에요. 저는요 가는 데마다 기계를 망가뜨리고요. 저 얼마 전에도 5천만 원 넘는 기계 내가 가가지고 망가뜨렸어요. 난 진짜 어떡하면 좋아.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다가요 얼마 전에는 일을 하다가 갔는데 안전사고 나가지고요. 자재가 뭐가 얼굴에 떨어져가지고 제가 막 얼굴에 상처가 많이 난 건 아닌데 일단 피가 막 얼굴에서 막 나니까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현장이 노동안전부가 있고 거기가 노동조합이 힘이 센 데라 이제 와서 아니 도대체 여기서 사고가 왜 났냐. 나는 이 공정을 20년 넘게 봤는데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어. 너는 왜 사고가 나냐 이러고 이틀 동안 이걸 쳐다보더래요. 자기가 하는 일을. 그러더니 해준 게 뭐였는지 아세요? 계단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동지가 키가 작았던 거야. 그래서 계단을 두 계단을 딱 밑에다 만들어줬어요. 계단을 밟고 올라갔더니 갑자기 시야가 다 보이는 거야. 그 전에는 이동지는 키가 굉장히 작아가지고 기계 앞에 있는 기계에 막혀서 이 위의 상황이 안 보이는 거였고 남성들은 그 일정 키를 넘으면 이게 눈에 환히 보이기 때문에 그 안의 상황이 보이니까 이게 부품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으니까 떨어져서 얼굴에 떨어질 일이 없지. 키가 작은데 이 위의 상황이 안 보이니까 이게 넘어가면서 얼굴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계단 하나 딱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이렇게 보이는 거구나 이래. 남들은 이렇게 보이는 거구나 이 말을 했다는 거지. 그런데 이 동지가 나한테 얘기할 때 저는요 기계의 부품이 남성의 키에 맞게 설계되어 있어서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이 하면 잘 안 보여서 사고가 났어요 라고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전 똥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이 사고의 잘못이 나라고 모두가 나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실은 그것은 이 작업하는 노동자의 키에 맞게 설계를 해서 아주 간단하게 돈도 하나도 안 들어. 계단 하나 딱딱 옆에 있는 걸로 만들어줬더니 되게 굉장히 잘 보이는 조건이 됐다.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적인 얘기였어요. 노동 환경이 남성의 몸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 노동자들조차 그렇다고 인지하고 있지 않다. 나한테 뭔가 내 손이 똥손 이러더라. 아직 우리가 바꿔야 될 게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노조 들어가자마자 노조 노조가 그때 만들어졌죠. 만드신 건가요? 그런 거죠. 네. 그죠. 들어갔을 때는 없었고 그리고 엄두가 안 났고 그런데 이제 2003년 3월에 같은 세화산업이라는 업체에 있던 이제 동료 한 명이 월차를 예약하러 이제 월차를 못 쓰니까 하루에 2명밖에 못 써요. 100명이 넘는 직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미리 이제 다음 주에 쓸 월차를 예약하러 갔는데 과장이 그런 거죠. 다음 주 월요일은 예약이 이미 끝났어. 너는 월차를 쓸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뭔 소리 하는 거냐. 한 달에 월차 한 개 생기는 거는 상식인데 나는 그리고 여기 입사한 지가 얼만데 지금까지 월차 한 번을 써본 적이 없다. 근데 이번 월요일은 집에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꼭 가야 돼. 이래가지고 이제 서로 다툼이 벌어졌다가 멱살을 잡아가지고 확 넘어뜨리고 그래서 병원 실려가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관리자가 직원 6명이랑 술을 먹고 칼을 들고 병원을 쫓아가가지고 아킬레스건을 2번 잘라버린 우리가 그때 시칼테러 사건이라고 불렀는데 그런 황당한 사건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세화산업 노동자들이 모여서 사무실에 모여서 이제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러니까 한 언니가 뭘 어떻게 해 들어가지 말자 그냥 여기 있어 이래가지고 거기 있으면서 이제 요구도 만들고 우리의 대표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파업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일을 안 들어가는데 파업인 거를 모르고 들어가지 말자니까 그래 들어가지 말자 이래가지고 있었더니 이제 라인이 4시 순서대로 끊겨요 라인이 우리가 섞여서 일하잖아요 정규직하고 그래서 내 자리가 작업이 안 되고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면 거기는 정규직이 선행 공정이 일이 안 돼서 오면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내 자리부터 그 뒤에가 계속 이제 안 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장 공장이 쓰는데 4시간이 걸려요. 다 전체가 쓰는데 이제 순서대로 쓰는 거지 내 자리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가 쓰는데 4시간이 걸렸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도 모르고 뭐 라인 안 돌아가나 보다 이제 그랬더니 이제 협박 전화하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모여서 그때 파업을 하고 우리가 요구를 한 게 산재에 준하게 처리를 해줘라 다친 사람 그리고 이게 여유 인원이 없는 문제니까 여유 인원 줘라 그리고 업체가 폐업이 된다 하더라도 고용을 승계해라 몇 가지 이제 요구를 해가지고 정규직 노동조합하고 우리 대표들하고 해서 회사랑 합의를 다음 날까지 이제 진행돼가지고 다음 날까지 일을 안 하니까 이제 합의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일주일 만에 노동조합 만들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뭐랄까 주면 주는 대로 받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고 비정규직이긴 해도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현대자동차가 뭐 체불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적금 잘 넣어가지고 결혼해서 그냥 잘 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다 무너진 거죠. 내가 착하게 살면 나를 바보 천치 멍청이로 아는구나. 어떻게 사람을 찌를 수가 있지? 월차 쓴다고 했다고 어떻게 사람을 찌를 수가 있지?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도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을 찌를 수가 있지? 그렇게 싫어? 피치라 그래서 1시간에 그 당시에 60세대 만들었었어요. 사람 하나 없으면 1시간에 61대만 만들면 안 돼? 1시간에 50대만 만들면 안 돼? 그런다고 손해가 뭐가 있어? 손해가 조금 줄어드는 거지. 손해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 줄어드는 거지. 그게 왜 그걸로 사람을 찔러? 이게 답이 안 나오고
다시는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약간 이런 것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그 파업이 뭔지도 모르고 했던 그 동료들 사이에 그런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노동조합 만들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버라이어티 하고 스펙타클하게 바뀌었죠. 한치 앞을 안 써. 근데 운명이라 그래야 되나? 어쨌든 학생운동을 하다가 노동운동을 하겠다고 현장에 들어갔는데 그런 일이 또 그렇게 생기어서 노동조합을 만들게 되는 일도 흔치 않잖아요. 그게 그런 일인 줄 알았으면 안 갈 수도 있어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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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명처럼 사람이 앞날을 몰라요, 진짜. 우리가 1년이 됐을 때 그러고 나서 노동조합 만들고 뭐 이러저런 투쟁을 하면서 초반에 40명이 넘게 해고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하고 나를 포함해서 핵심 간부들은 이제 한 3, 4개월씩 빵에 가가지고 이제 징역 살고 나오고 막 다 해고되고 이래가지고 노동조합이 막 거의 이제 뭐라 그래야 돼? 그 조직력이 바닥을 치고 막 이런 상황에 1년이 지나서 1주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주년 기념 행사도 하고 뭐 집회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간부 한 명은 집에 모였어요. 술을 한잔 한 거죠, 우리가.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1년 전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다들 이구동성으로 미쳤냐? 이럴 줄 알았으면 미쳤냐? 그냥 대충 살고 말어. 무슨 노동조합이야. 다들 그렇지? 그냥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그 동지가 송성훈 동지거든요. 나는 송성훈을 출근을 안 시킨다. 나는 1년 전으로 들어가면 나는 쟤를 멱살을 잡고 끌고 가서라도 나는 일을 안 시킨다. 뭐 이런 말을 우리가 했었죠. 기아자동차 네네네. 같은 금속 네, 사업장이었으니까 아실까 싶어서 이제 이런 질문을 좀 만들어 보고 왔는데요. 기아자동차가 성평등 교육하면서 이제 강사비를 사측으로부터 받았고 그래서 이제 성평등 교육을 막 했잖아요. 그때 성평등 교육 강사셨죠? 네. 네. 그건 어떤 계기로 하게 되신 거예요? 이때 제가 부위원장이었고 네. 기아자동차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연락이 왔어요. 너무 힘들다는 거고 기아자동차에 있는 여성위원 동지가 현장에 지금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을 했는데 2차 가해가 해도 너무 심해서 금속노조에서 직접 와서 좀 개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피해자를 만났는데 정말 피해자가 벌벌벌 떠는 상태여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 사건을 제소한 이후 한 3개월 사이에 몸무게가 10kg가 빠지고 막 이런 2차 가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뭐 그런 하여튼 그런 사건 너 때문에 이 일이 발생했다 뭐 이런 가해자를 가리키면서 저 형님은 내년이면은 정년퇴직하는 형님인데 너 때문에 저 형님이 뭐 퇴직금도 깎여야겠냐, 뭐 징계를 해야겠냐, 뭐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너 빤스를 만졌냐, 가슴을 만졌냐, 그게 무슨 성희롱이냐, 막 이런 이제 막 2차 가해가 엄청 심각한 여러 종류의 입차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서 사건 처리는 하고 지부장 동지하고 면담하고 사측한테 요구하고 이래가지고 그거는 그거대로 처리를 하고 그걸 처리를 하고 나서 지부장 동지한테 기아자동차 제가 따로 면담을 요청해서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한 이런 내용을 보면 지부장님 죄송한데 여기는 지금 응급 상황이에요. 아무 때나 지금 이 순간에도 성폭력이 또 발생했다고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교육을 한번 해야 돼요. 일단은 간부들 먼저 좀 급한 대로 하고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이 2차 가해 발생한 내용을 보면 이거는 너무너무 심해요. 교육해야 돼요 라고 얘기했고 거기가 노소 공동교육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2박 3일씩 아예 가요. 어디 무슨 리조트 이런 데를 회사가 예약을 하면 출근을 이제 뭐 화성공장이나 뭐 이렇게 하면 거기서 다 차에 싣고 돌아가면서 50명에서 100명 사이를 조합원들이 신청을 하면 무슨 어디 리조트 이런 데 가가지고 2박 3일을 노사 공동으로 교육을 해요. 그중 노동조합 시간도 있고 회사 시간도 있고 이런데 그중에 어차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회사도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야. 법정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육을 거기서 넣자고 하자고 합의를 한 거고. 그래서 내가 아예 얘기하면서 그것을 할 때는 비용을 주셔야 된다. 그래서 1시간에 20만 원이 금속노조 기준이니까 그렇게 줘라 해서 2시간으로 해서 40만 원씩을 받으면서 전체 28,000명 조합원들이 그렇게 하는 교육을 하기로 한 거죠. 처음에 고민은 뭐였냐면 처음에 금속노조 올라갔을 때 이제 강사단 텔방이 있긴 한데 공통교환이 그러니까 다 각자가 알아서 이제 의뢰가 들어오면 그냥 이렇게 알아서 하는 상황이어서 이거 시스템화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었고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공통교환을 만들어야 된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일단 교환 좀 모아보자 했더니 아무도 안 내놔. 왜냐하면 자기 교환을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남들한테 검사받는 것도 아니고 뭐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 안 내놓고 그래서 나 먼저 내 교환 꺼내놓고 나는 이렇게 해 빨리빨리 다 줘봐 이래가지고 모아서 보니까 정말 천차만별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인지 감수성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굉장히 뭐 이미지나 이런 걸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PPT가 1시간짜리 교육이 막 40장 50장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이게 그래서 그냥 하던 거는 알아서 하고 다만 노조로 요청이 와서 하는 교육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교환은 공통 교환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굉장히 노멀하게 보통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수준으로 해서 하나를 만들고 그걸로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리고 이제 연락이 오면 이거는 노사 합의해서 돈 받으면서 가서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그걸 그 한 해 전에 그 전에 미리 그게 돼 있었던 상태에서 교육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이 성평등 강사단 동지들한테 제일 먼저 했던 질문이 뭐냐면 28,000명 교육을 해야 돼. 수를 52주를 전국의 4군데를 흩어져 가지고 다니면서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우리 할 수 있을까? 이랬더니 이제 그러니까 엄두가 잘 안 나는 상태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성평등 강사만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노조의 뭐 조직실장도 하고 당시에 뭐 정책 뭐 국장도 하고 뭐 나도 부위원장이었고 다른 분들도 다 뭔가 자기 일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은 한 20명 있었지만 그 중에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6명에서 뭐 7, 8명 정도밖에 안 돼서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약간 SOS처럼 제가 이제 세종 충남에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교육 경험 많은 한두 동지를 붙여가지고 이제 일종의 숨겨놓은 히든카드처럼 좀 급할 때는 좀 땜빵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그거를 시작을 했죠. 그 교육을 한번 하고 나니까 그런데 이제 이 교육은 노사 공동교육이고 돈을 받으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사측한테 이 교육하는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약간 우리가 조합원들만 모아놓고 좀 실수를 해도 우리끼리고 뭐 이런 거랑은 약간 다른 긴장이 있는 거예요. 기아자동차 회사가 쳐다보고 관리자 다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조합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비조합원이나 또 직원들은 다 와서 받는 교육이고 거기다가 이제 기아자동차 조합원들은 노동조합 한 지 20년이 넘고 이렇게 20년이 뭐야 뭐 30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분들은 웬만한 교육은 다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자기들이 선수라고 생각해. 이런 분들 앞에서 이제 교육을 또 해야 되는 거. 대공장 그 50대 남성 조합원들의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완고하고 자기가 마치 다 이 세상 다 아는 것처럼 막 평가질만 하는 막 이런 게 있어요. 그걸 다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럽고 그랬는데 아니야 이건 가자. 만약에 없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다 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밀었고 근데 그 교육을 딱 하고 났더니 일단 강사단들이 훈련되어서 자신감이 되게 많이 생겼고 웬만한 교육 가는 거는 이제 다 그렇고 그리고 회사가 보기에도 이 교육이 굉장히 자기들이 보기에 괜찮은 교육이었던 거고 평가도 굉장히 나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교육을 했고 그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시스템화돼서 하는 교육이 이런 거구나라는 경험을 이제 여성위원회 동지들이 다 한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네.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대전 충북지부에서 지부 집단 교섭을 할 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그건 해마다 해야 되니까 법정 의무 교육이니까 그거는 노조와 합의하여 진행한다. 이런 문구로 정리했는데 요 문구의 내용 뜻은 뭐였냐면 장소, 시간, 강사를 노조가 추천한 사람으로 해. 그리고 돈 내놔. 약간 이렇게 해서 대전 충북지부가 그런 합의를 해서 이제 추진을 한 사례가 있고 기아자동차 정규직들이 그렇게 하니까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지회가 한 800명 정도 조합원이 있었는데 야 정규직들도 하네. 돈 내놔. 우리도 해야 돼. 법정 의무 교육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지회가 한 4, 5년.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지회는 어떤 성과가 있는 거냐면 기아자동차 정규직 지부는 그렇게 2년 동안 28,000명 딱 한 번 한 거거든요. 그런데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지회는 이거를 지금 작년까지 5년, 한 6년째 해마다 이걸 하고 있어요. 한 800명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기본적인 건 똑같은데 왜냐하면 교육 한 번으로 안 바뀌어요. 작년에 하고 올해 얘기하면 또 새로운 얘기야.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안 바뀌지만 그래도 강의를 하는 강사단 입장에서는 욕심이 좀 생기는 거죠. 아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해볼까? 이걸 이런 방향으로 얘기해볼까? 이런 실험들을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 동지들하고는 한 5년을 그렇게 같이 한 거고 이게 가져온 자신감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그러면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건설 현장에는 노가다를 하러 가려면 노동부에서 추천하는 어디 가가지고 산재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직장내 성희롱도 끼워 넣어가지고 노동부에서 교육을 하고 그거 민주노총 강사가 가서 하면서 돈 좀 받으면 안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 이게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공공기관 이런 데들. 그런데 거기는 공공 분야는 교육 콘텐츠가 엄청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다 인터넷으로. 그래서 클릭만 하면 사실은 클릭이에요. 아무리 콘텐츠가 좋아도 대면 교육 아니면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돈 많이 퍼부어가지고 콘텐츠 그렇게 잘 만들어 있는데 효과는 꽝인 교육을 지금 하고 있어. 그럼 공공기관에 우리 조합원들 있는 데들은 직접 해보면 되지 않아? 그래서 한 게 작년에 건강보험공단이었나? 거기가 10,000명이 넘게를 공공운수노조에서 가서 그 교육을 거기는 인권 플러스 성평등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육을 10,000명 넘게 작년에 해봤죠. 근데 거기는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평가가 좋지 않다는 건 이제 거기는 공통교환으로 하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급하게 준비 없이 하니까 욕심을 내서 했는데 그러면서 몇 가지 이제 평가 지점이 있어서 거기는 이제 다시 해본다 이런 거고 이게 약간 저는 새로운 시도이지만 매우 의미 있는 시도였다는 생각이에요. 그 성평등 강사단 교육을 민주노총에서도 하잖아요. 네. 몇 년이 되었죠? 민주노총에서 성평등 강사단 교육이 올해가 11기이고요. 작년이 10년이 된 거고 해마다 한 30명 안팎의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진행하죠. 그러면 그거는 뭐 성별 상관없이 누구나 다 예, 그냥 하고 싶으면은 누구나 다 이제 신청해서 네네네. 근데 이제 이게 목요일마다 8시간 교육 88시간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지방에 있는 동지들 실제로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겠네. 이수한 동지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제주도는 많이 못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목요일마다 금속노조는 지부 집단 교섭을 해요. 그럼 이제 교섭 실무 맡은 분들은 또 못 오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그렇게 쉬운 교육은 아니고 또 이제 88시간을 다 이수하면 수료증을 주는데 8시간을 빠지면 다른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목요일 날 빠지면 해마다 추천 도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추천 도서 중에 하나를 쓰고 이제 독후감을 제출하게 하는데 8시간보다 많이 빠지면 안 줘요, 수료증을.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막 32명이 신청했다가 30명만 수료하고 이런 사례가 많고 근데 이 교육이 너무 좋아가지고 수료증 꼭 받으려고 다음에 또 신청 그래가지고 2번 들은 분들이 막 자랑해 나 2번 들었어 이러면서 자랑하고 이런 교육이고 작년에 이제 10주년이 돼가지고 이제 약간 자료도 모으고 이렇게 해서 평가
또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런 거 가지고 행사를 이제 기획해서 작년에 했는데 그래서 강사단 수료했던 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해봤는데 그때의 워딩이 뭐였냐면 내 삶을 바꾼 성평등 교육 이런 거였어요. 이제 뭐 성별을 따지지 않는데 보통 남성이 한 10%? 한 3, 4명? 적을 때는 한두 명 정도고 다 여성이 신청을 하고 이 여성분들이 그동안 나는 내가 까칠하거나 내가 성격이 이상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세상이 이상한 거였어. 내가 문제가 아니었어. 그리고 내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이 나의 삶에서 이런 거였어. 이렇게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힐링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분들은 재해석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강사단 다 수료하고 나서 공부가 페미니즘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성공회대 실천 여성학 이런데 해가지고 또 논문도 쓰고 그 분이 지난번 작업장 페미니즘 쓰신 이현경 동지가 그런 케이스죠. 공부 겁나 좋아해요. 아니 거기 교대 근무하는 분이에요. 정말 지하철 공사에서 그걸 어떻게 공부를 해?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공부가 너무 좋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성평등 강사단 교육 듣고 나서 페미니즘이 이런 거구나를 알고 더 공부해서 그렇게 논문 쓴 분들이 몇 명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자기 노동조합에서 예전 같으면 다 뭐 임원은 남자가 하고 뭐 위원장은 남자가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직책 이런 거에서 좀 소극적이었다면 그런 걸 이제 여성 동지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면서 여성이 권력 잡자 이렇게 실제로 작년에 그 행사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한 동지가 슬로건처럼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권력을 잡는 거야. 우리 다 빵 터져가지고 알았어. 그래 잡어. 우리가 대력화돼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한 동지가 막 소리를 막 질러가지고 알았어. 이런 그러니까 그래서 단순히 강사를 많이 배출했다가 아니라 민주노총 안에 있는 여성 활동가들 그리고 이제 여성주의 혹은 나의 삶을 나를 존중하면서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다 포괄적으로 되는 그런 교육이기도 하고 성찰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페미니즘 공부는 너무 재밌잖아요. 세상에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으면 내가 진짜 보니까 뭐 서울대 별거 아니더만 윤석열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공부하면서 다들 너무너무 좋다 그러고 그것이 전체 가맹산하 조직이 다 이제 여러 가맹산하 조직이 다 있기 때문에 각각의 현장에서 차별에 예민한 그러면서 더 평등하게 조직을 운영하게 만드는데 여러 가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흐뭇하더라고요. 10년 된 동지들 다 모여서 얘기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 민주노총은 제가 키어는 당신 옆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인가요? 당신 옆에 키어는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책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책에도 이제 일하고 있는 이제 퀴어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네. 실제로 민주노총에 있는 조합원들 중에도 굉장히 뭐 어느 정도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을 거고 다만 이제 우리 사회에 뭐 깔려 있는 그런 정서들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뭐 그걸 밝히기 쉽지 않을 거고 뭐 그럴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도 뭐 성평등 교육 같은 거 한 이후로 많이 좀 달라졌는지 분위기가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면은 그 성평등 교육 커리큘럼에서 빠지지 않는 게 성소수자 운동 실제로 하고 있는 동지 모셔와서 하는 교육이 또 한 꼭지가 꼭 들어가는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게 있기도 하고 민주노총에 금속노조에 공공운수노조에 성소수자 동지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채용되어서.
그러니까 그 동지들이 이렇게 우리 노동조합에 나와 같이 간부로 있다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동지들, 이제 커밍아웃한 동지들은 그렇고 커밍아웃 하지 않았어도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있는 거고, 그게 많이 달라지게 했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민주노총, 뭐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다 마찬가지인데 내부의 처우 규정 말하자면은 근로계약서, 뭐 처우 규칙, 취업 규칙, 회사로 따지면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예를 들면 부모상 뭐 당했을 때 뭐 얼마를 주고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경조사 이런 거 이런 거에 성소수자 배우자 또 포함해서 받을 수 있게 하고 요렇게 바뀐 게 최근 몇 년 사이고, 공공운수노조가 새로 건물 지어서 이사하면서 거기에 이제 성중립 화장실, 모두의 화장실을 네. 만들어서 가봤는데 아우 그냥 폼나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좋은데 폼나네 이런 느낌이었고, 금속노조가 작년 재작년 한 2, 3년 전부터 모든 설문조사를 할 때 말씀하신 성별 남성, 여성, 여남 그 위에 이제 그 외 성별을 이제 체크하는 항목을 만들었죠. 민주노총도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보면 어떤 건 0.03%, 어떤 건 0.8%. 그러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그렇게 체크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가시화를 하기 위하여 있다. 그냥 있다. 이번에 광장에 가보니까 뭐 겁나 많더만. 네, 그렇죠. 말들을 왜 이렇게 잘해? 그러니까요. 깜짝 놀래가지고 정말 홀딱 반할 것 같은 성소수자분들 왜 이렇게 많아? 그래가지고 세상의 절반인데 뭐 거의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렇게 드러내는데 이번 광장이 또 저는 굉장히 큰 역할을, 그렇게 이제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이제 성소수자 동지들이 노동조합 간부로 채용돼서 일도 하고 뭐 이런 화장실, 모두를 위한 화장실, 뭐 설문조사할 때 드러내기, 그러면서 교육도 하기, 뭐 여러 시도를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러면서 우여곡절도 있고 부침도 있고 했는데, 그것이 이번 광장에서 이제 딱 보고 나서는 지금은 거의 뭐 핫 아이템? 무지개? 이건 핫 아이템. 그렇죠. 무지개 머리띠가 있다고? 저건 가져야 돼! 득템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어디서 만들었대? 그 원단도 좋지도 않은 걸 좋다고 막 어디냐고, 나도 하나 좀 가지면 안 되냐고 막 그런 아이템이 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랄까, 거부감을 느낀다 그러면은 이 동네에서는 약간 촌스러운 이제 그러니까 조합원 말고 간부들한테서는 약간 촌스러운 후진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건 핫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서울을 막 처음에 만든 게 민주노총 서울본부였어요. 무지개를. 전 진짜 서울본부가, 그러니까 지역본부 민주노총이 돈이 많이 없어요. 가맹 조직들이 돈이 많지. 그러니까 원단이 정말 나일론으로 되는. 그래가지고 막 이게 막 각이 안 나와. 머리띠는 일단 각이 나와야 되는데 면으로 돼가지고 딱 질끈 묶으면 각이 안 나오는 희한한 걸 막 돈 좀 쓰지. 그랬는데 웬일이니 막 물어보는 거예요. 전화 와요. 부위원장님, 그거 무지개 머리띠 서울에서 나눠준 거 있잖아요. 막 대전 뭐 어디 광주 이런 데 전화. 그거 어디서 만들었대요? 제가 전에 거래하던 우리 머리띠 거래하던데 물어봤는데 모른다는데요. 어디서 만들었대요? 그거 업체가 어디 있대. 우리도 그거 만들려. 야, 원단 좀 좋게 만들어. 좀 색깔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약간 대중적으로 굉장히 확대가, 감히 혐오 세력이 딴지 걸기도 좀 무한하고 혹은 쪼잔해 보이게 굉장히 확대가 확 된 느낌이고, 특히 그 이번 국면에 금속노조의 무지개 깃발은 완전히 트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 만든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거 제가 부위원장일 때 만든 건데, 그것도 왜 만들게 됐냐면 성소수자인 동지가 여성사업 담당하는 동지로 이제 채용이 되어서 그 동지랑 얘기하는데 그 동지가 퀴퍼 때 뭐 할까? 뭐 퀴퍼가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 나도 그렇긴 하지만 거기서 뭐 할까? 그래서 아니 뭐 금속노조에도 성소수자 조합원이 있습니다. 이런 거 현수막 걸고 뭐 이런 거 하자 하다가 우리 그냥 무지개 깃발이나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 동지가 제안해가지고 좋네 이래가지고 만들었죠. 그 만들 때만 해도 아무도 반대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뭘 하는지 모르기도 하고 이게 뭐지 관심도 없고 여성사업. 그러니까 뭐 여성사업비 한도 안에서는 여성 부위원장인 내가 그냥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디 생색 낼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야 이 디자인이 어때 뭐 이런 거 어때 해가지고 그냥 해서 떡하니 만들어놨죠. 그때는 그게 몇 년 후에 이렇게 히트 칠 줄. 그게 2020년? 21년? 22년. 2022년에 만들었죠. 네. 그게 진짜 저렇게 히트 칠 줄은 내가 진짜 그거 가지고 놀고 있는 금속노조 동지들 보면 내가 팔짱 끼고 쳐다보면서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아. 쳐다보고 있지. 어느 정도 히트를 쳤냐면 이제 처음에 응원봉이었잖아요. 네. 요 국면이. 네. 그러다가 이제 남태령을 지난 네. 다음에 이제 응원봉 막 이런 난리가 났고 한남동에서부터는 한남동이 지난 다음부터는 깃발이 이제 막 거의 광장에 나가보잖아요. 1인 1깃발. 맞아요. 너무 멋있어. 고양이 발바닥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어떻게 저런 깃발을 근데 막 너무 신나 이분들이 막 에너지가 넘쳐. 그런데 이제 그 국면에 그 한남동을 지나고 난 국면에 이제 한참 막 금속노조 무지개 깃발이 히트치고 있을 때 우연히 식당에서 금속노조 동지들 만나서 밥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막 먹는데 갑자기 내가 요즘 금속노조 무지개 깃발 범상치 않던데 내가 막 이렇게 어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동지가 자주 깃발을 드는 젊은 남성 동지인데 부위원장님 있잖아요. 금속노조가 이제 가서 금속노조 깃발하고 무지개 깃발을 같이 그냥 나란히 들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처음에 몰랐는데 좀 있으면 깃발들이 와요. 우리한테로 와요. 왜 그러지? 그러고 같이 막 흔들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에너지가 그러니까 뭐랄까 금속노조 하면 50대 남성 약간 그 전형화된 이미지이다가 무지개 깃발 젊은 남성 동지가 같이 굉장히 여러 깃발이 어우러져 가지고 같이 그걸 흔들고 펄럭이면서 그 새로운 경험이 무엇인지를 왜 이 사람들이 인싸한테 찾아오듯이 슬금슬금 그 옆에 한번 서보겠다고 금속노조 무지개 깃발 옆에 한번 서보겠다고 슬금슬금 와가지고 모여가지고 때가 돼가지고는 같이 흔들고 서로 너무 그걸 좋아하고 사진 찍고 남기고 막 트윗에 돌리고 막 이런 거잖아. 이게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지. 나도 아직 그런 에너지를 보면서 이게 약간 전체 조합원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앙 사무처에 있는 동지들이 이 에너지를 굉장히 신나하면서 받아들이고 있고 그게 특히 젊은 남성 동지가 그 주변에 있는 동지들과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에 장애인 투쟁하는데 금속노조가 갔죠. 갔더니 또 막 이게 막 그러면서 자기들도 너무 좋고 그런 투쟁을 같이 하는 것이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간에 그것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는 뭐 말벌 동지들 이러면서 또 막 같이 하고 뭐랄까 금속노조가 시스템의 조직이라 뭔가를 결정하고 지원하고 연대하고 하는데 회의에서 결정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조직이거든요. 미리미리 얘기해야 되고. 근데 광장은 내일이 어쩔지 모르는 상황에서 굉장히 빠르게 결정하면서 이걸 해본 경험이 금속노조에게 있는 거고 그리고 세상은 이제 금속노조 무지개 깃발을 만났는데 저는 한편에서는 생각하는 거죠. 사실 금속노조 안 저런데. 그러나 저거 멋있죠. 그래 좋아. 좋아. 근데 사실 뭐 무지개스럽지 않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좋은 일이죠. 점점 바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랄까 광장에서 바뀐 거잖아요. 그 기억은 이렇게 평가서에 뭐라고 남기는 몇 줄이 아닌 것 같아요. 그 광장에서 그 많은 시민들과 함께 우리가 성찰한 것, 안전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그걸 배려라고
배려면 배려인데 아니면 당연한 권리를 상대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회 문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하루아침에 막 없어지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극우 파시스트가 폐악질을 한다 손 치더라도. 네. 저희가 지금 벌써 이야기한 지가 1시간이 넘어가서요. 어머. 예, 저희가 원래는 1회로 나가려고 했는데 아직 할 얘기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네, 그래서 많아요. 2회 나눠서 지금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32화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네. 33화에서 또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추천곡 부탁드린 게 있잖아요. 예, 무슨 곡 가져오셨죠? 제가 장사익의 네. 찔레꽃. 네. 왜 원래 이 곡을 좋아하시는 거죠? 예.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 네, 그러면 네. 33화에서 뵙겠습니다. 네. 하얀 꽃 찔레꽃 순박한 꽃 찔레꽃 별처럼 슬픈 찔레꽃 달처럼 서러운 찔레꽃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밤새워 울었지.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목 놓아 울었지. 하얀 꽃 찔레꽃 순박한 꽃 찔레꽃 별처럼 슬픈 찔레꽃 달처럼 서러운 찔레꽃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목 놓아 울었지.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밤새워 울었지